네, 여러 가지 악재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은 계속 여전한 상황이죠. 아직 안심하기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거시적인 환경들 짚어보겠습니다. 미추홀은행 변정규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우리 시장도 뭐 어제 그저께 급락을 했고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요동치는 시장에서 지금 안전자산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94선까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달러 강세는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 때문에 지금 세계가 다 이렇게 큰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6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지금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통화 가치에 있어서 달러를 기준으로 한 기축통화죠.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한 다른 여타 통화들 그리고 여타 자산들에 있어서 가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원이 그 환율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기저에는 상대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들의 가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도 그렇고 파운드화도 그렇고요. 엔화도 그렇고 여러 통화들과의 가치가 항상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가치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 조정이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와중에서 그러면 어떤 통화를 보유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실은 거시적인 악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면은 6월달 이후부터 벌써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를 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통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로화, 달러화, 유로화는 약 한 5% 정도, 파운드화도 한 4%, 5% 정도 이제 6월 이후에 이렇게 그 약해진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여러 선진 통화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4선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통화 가치 조정에 따라서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건 또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인플레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사실 테이퍼링이 다가오면 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앞으로 당겨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통화를 가지고 싶어 할까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갖고 있는 여윳돈이나 투자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사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에 대한 이런 선호 사상이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안전통화, 특히 안전통화에서 요새는 뭐 N이라든가 이런 통화들은 안전통화로 사실 의미는 별로 없어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안전통화로서의 사실 인식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약해진 통화가 사실은 엔화입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달러에 대비해서 약 8% 이상 약해진 통화가 일어나서 안전통화로서 엔화의 의미는 별로 없었고요. 다른 통화들은 다 그렇게 많이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가치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통화가 환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통화는 좀 달라요. 신흥국 통화들은 조금씩 다 다른데요.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유럽에서 지금 입지가 더 좋아졌죠. 에너지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천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상당히 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과 굉장히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렇게 그 인접한 그 많은 그 관계를 갖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헤아라가 한 10% 넘게 6월 이후에 이렇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이런 것을 잘 유의해서 지금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가 지금 많이 변동하는 그런 전환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DXY 달러 인덱스하고 다우 지수를 같이 한번 이렇게 플라팅 이 도표를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마 X자로 교차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요새는 특히나 이렇게 많이 그 주식시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특히 많이 죽었는데요. 다우, S&P, 나스닥 어제도 전부 다 그 하락세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그 부채 상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방의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주식과 그다음에 환율
여러 가지 좀 반대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요새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도 그렇게 많이 이제 가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문제는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도표도 나오지만은 이게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휴, 많이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지 직접적으로 않습니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고,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달러 값이 비싸진다는 말이 되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추세가 점점 우상향으로 간다는, 북쪽을 향해서 간다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FOMC 이후에 보더라도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네.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볼 수 있죠. 3.4%에서 4%를 넘었습니다. 4.2%. 에너지를 떼낸 그 코어 PCE만 하더라도 네. 3%에서 3.7%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예, 3월 달에서 6월 달, 6월 달에서 9월 달,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3%에서 코어가 3.7% 오르면 굉장히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예전까지는 계속 부인을 해오다가 이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성장률, 실질 성장률 GDP는 네. 7%에서 5.9%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어차피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가 조금은 리커버리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와중에서 실질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면모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경제학적으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여타 채권이나 자산군에 있어서 재편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또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 ADP 민간 어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 네네. 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있을 이 9월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사실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모든 거는 이렇게 같이 동전도 그렇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주기에 마련입니다. 고용이 좋으면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완전 고용이면은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는 걱정은 하겠지만 그만큼의 걱정은 좀 많이 덜 거예요. 물가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가와 실업률을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경기가 굉장히 화랑으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뛰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가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만 실업률이 아주 있어요. 70년대 대공황처럼 실업률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와중에서 물가마저 굉장히 뛰게 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용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징조이고요. 이번에 이제 비고용 지표가 이제 8일 날 발표되겠지만 사실상 일각에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12월 달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표를 11월 달에 하고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많이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들으셔서 이거는 있을 거다라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을 저희들이 좀 요약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에 묻혀 있던 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던 이 돈들이 또 다른 비용 상승과 다른 요인으로 함께 수요가 증가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그동안에는 저가의 제품들을 많이 수출해 주면서 주요국들이 갖고 있던 인플레이션 압력을 많이 눌러줬는데 맞습니다. 이제 중국마저도 이 수출 제품들이 전력난 문제, 노동자 임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부채질을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단기에 끝날 것인가? 이건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럼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래 간다면 금리 상승도 좀 더 빨라지거나 오래 갈 수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되는 시장인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환율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딱 요약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본 시장에서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그 잠재해 있던 여러 가지 수요들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공급 측면에 보틀넥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틀넥 현상은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 내년 초 정도 되면은 해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요. 지금 그 과거로 돌아가서 네. 아마 다시 정책을 한다면 연준에서는 다른 정책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은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파월 의장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연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PPP, FFF 이런 그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은 대출이지만 갚아도 되지 않는 대출을 갖다 500명 이상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나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준이 할 필요까지가 있었느냐. 특히나 기업들에 있어서도 이때까지 연준은 한 번도 회사채를 매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것도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정크본드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이 나거나 아니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숨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다. 특히나 이런 가드가 리프트가 되면 없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호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까? 굉장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유동성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 특히나 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리만 사태 이후에 리만 사태가 레버리지 신용 때문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촉발이 되게 했는데 이번에 리만 사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신용을 갖다가 제공을 해줬고 기한을 갖다 연장해줬으며 한도도 늘려주고 이런 무차별적인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해졌어야 되는데, 연준이 작년 초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무부 장관이 할 얘기지 사실은 연준 의장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신용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져서 아마 나타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거시경제적으로 종합해서 드립니다. 연준 의장이 할 소리는 물가 안정과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연준 의장이 할 소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 재무부 장관이 경기 침체는 어떤 수를 쓰든지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실물 경제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부채를 40%, 45%까지 늘리면서까지 네. 막대한 자금을 풀었는데, 과연 이 자금 25만 원씩 국민 뭐 상생지원금이라고 지급된 돈이 네네. 우리 이 민초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느냐? 쓰고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분배가 잘못되다 보면 있는 사람에게는 저축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지금 야기가 되고요. 그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좀비 기업들. 사실 이런 구조조정 기회에 조정이 돼야 될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또다시 미래 가능한 국민들의 희생이 담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미 연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은 말씀해 연장선상에 있다고 네.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특히나 그런 좀비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들이 사실은 다른 방법을 해서 자구책을 뭐 만들든가 해서 이렇게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안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고용지원금 형태로 이제 많이 나갔어요.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계속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형평성과 합리적이냐의 문제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언제 끊느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증시뿐만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 많은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금통위 전망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상할까요? 아 글쎄요, 제가 금통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뉴질랜드는 올렸습니다. 어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그 고승범 그 위원 후임으로 새로 이제 박기영 그 위원이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선언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7분이 됩니다. 위원이 이제 총재까지 해서 네. 이제 이번 12일 날에 있는 MPC 미팅은 아마 7분께서 이렇게 참가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서 가계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 한쪽에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가를 올리면 사실상은 서민들이 좀 힘들긴 힘듭니다. 기업들도 힘들어지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직 기업들이나 경제 펀더멘털은 아직 튼튼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특히나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집을 갖다가 힘들게 그 사신 영끌하신 이 젊은 분들 이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가계대출이 많이 올랐지만 가계대출의 금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던 상태예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한 1% 이상 벌써 올랐습니다. 네. 아까 제가 6월 달 이후에 환율도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벌써 시장에 있어서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기 또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경제부총리도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 그랬고 대통령도 이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국제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 시장과 더구나 요즘은 중국 시장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했지만 위안화 인덱스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하든지 해서 위안화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바라보는 것이 한국 경제의 어떤 말씀대로 펀더멘탈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위안화 전망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그 최근에 변동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제 고시 환율제이기 때문에 자율변동 환율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자율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PBOC,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좋아하는 방향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최근에는 그 종조화 현상, 이때까지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는 같이 비슷하게 간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나 여러 가지 무역이나 여러 가지 면모에서 중국하고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그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죠. 국가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비슷하게 이제 방향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 탈동조화가 굉장히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위안 환율은 달러 위안 환율은 약 6.45 정도에서 이렇게 정체돼서 거의 픽스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6.45, 6.44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저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저 레벨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